네, 안녕하세요. 예비고3 합법과 작문 특강을 맡게 된 창렬쌤입니다. 오랜만에 맨날 아이패드로 녹화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니까 갑자기 좀 민망하고 낯뜨겁지만 합법과 작문을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이번이 처음이셔가지고 이 이론 수업만큼은 영상 수업을 이렇게 실제로 칠판에 판사하면서 찍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합법과 작문에 대해서 이론을 정리할 거고 지금부터 제가 수업하면서 몇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합법과 작문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풀다 보면 쉬운데요? 선생님 공부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이 틀려요 라고 하는 부분을 자주자주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합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할 때 화려하게 모든 지문을 분석하면서 읽기보다는 스피드도 살리고 집중력도 살려서 주의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의하고 문제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만 풀고 넘어가면서 시간을 압축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합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파트는 결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뒤에 가는 독서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어서 공부할 게 없을 것 같은 합법과 작문이지만 문제 유형이나 푸는 노하우, 접근 방법을 제대로 한 번만 알고 계신다면 확실하게 시간을 줄이는 데는 많이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별도로 올려드린 파일에 나와 있는 이론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합법의 특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합법의 특질. 여기서 특질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특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합법이 뭔지를 간략하게만 볼게요. 간략하게. 합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나오냐면 말하는 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얘를 화자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항상 듣는 이라고 말하는 청자가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에는 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항상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태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말하는 이의 방식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이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듣는 이가 어떻게 듣고 있는 듣는 이의 방식과 듣는 이의 태도를 파악하는 게 바로 합법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건 시간 단축을 위한 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보는 모든 것들은 논리와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도 풀 수 있는 방법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핵심 개념 01번이라고 해서 합법의 본질이라고 나와 있어. 본질. 밑줄 쳐볼까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 그럼 합법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사소통이래요. 오른쪽 볼게. 합법의 본질은 밑줄 사회적 의사소통에 있다. 화자와 청자가 음성 언어를 통해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으며 상호 교섭하고, 교섭한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말이 교섭입니다. 교섭하고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를 동그라미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한다. 두 번째 동그라미 쳐볼까요? 구두 언어를 통한 밑줄 상호작용. 상호교섭이라고 했으니까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말도 일맥상통하는 말이 될 거야. 합법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난다. 구두 언어는 문자 언어와 비교할 때 정보의 내용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엄격하지 않고 개방적이다. 그래서 준 언어적 표현과 얘들아 준 언어적 표현 옆에다가 같은 말로 반 언어적 표현이라고 적어야죠. 말이 바뀐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반언어적이라고 배웠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요
준 언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게 될 기출문제에서는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언어적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아래 화법의 맥락 별표 5개 박아보시면 그 화법의 맥락을 제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 화법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타이틀로 지금 총 정리를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 화법의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께서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게 바로 출제 같은 말 또는 문제의 요소가 되는 게 화법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법 문제를 푸실 때 구성 요소를 먼저 알고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접근해도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 아래에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림처럼 그릴 거예요. 밝게. 일단 화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도입부에 말한 것처럼 화자, 같은 말, 발신자, 말하는 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화자가 있다면 이 말을 듣는 누가 있을 거냐면 청자, 얘를 수신자 또는 듣는 이라고 하겠죠. 듣는 이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전원이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둘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테니까 의사소통을 할 테니까. 그런데 이 전원에는 언어적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언어적 표현.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각자료, 청각자료, 면대면 소통, 어떠한 휴대폰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맥락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맥락은 기본적으로 시공간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맥락만 적용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틀린 경우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게 따봉이에요 라고 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형성되어 있지만 외국에도 똑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외국 가서 이렇게 엄지를 치켜들고 있으면 불쾌하다라고 말하는 나라도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는 맥락이라고 하는 요소를 적용시켜 보시면 그 나라에서의 화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원리를 실제 시험 문제에 녹여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성 요소를 알고 적용하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기본적인 암기고요.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은 거기 방금 제가 적어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니까 넘어가서 핵심 개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말하기 상황이라고 하는 건 말하기 상황 동그라미 쳐볼까요? 말하기 상황 동그라미 쳐볼까? 같은 말 거기서의 말하기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맥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할게.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맥락이 되겠죠. 주제, 목적, 청자, 매체, 담화 유형 등 맥락 요인으로 구성된다. 말하기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표현 전략 별표이 5개 박아보세요. 그게 바로 출제 요소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출제 요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빈 공간 좀 있죠. 빈 공간에다가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 거기 나와 있는 효과적인 표현 전략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활용할 수 있는 스킬 첫 번째는 뭐냐면 지문 또는 대본 속에 나오는 괄호에 주목하세요. 또는 괄호가 지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넘버링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험 문제래. 화법 문제 보다 보면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이창렬입니다. 가로 열고
뭐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이런 괄호들 있잖아 얘들아. 이 괄호를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괄호를 먼저 여기서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 나와 있는 말하기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표현 전략이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 괄호가 나온다면 이 괄호에 주목하고 괄호가 지시하는 바를 생각하신 다음에 1, 2, 3번을 외우고 계신다면 문제에 적용하면서 분석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괄호가 지시하는 것 첫 번째 1번 뭐가 나올 거냐면 항상 자주 나오는 거 청자 또는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뭐 청중이 반응이 없자 이런 말들이 괄호에 나온다면 그것은 상호작용과 관련된 단서구나 라고 캐치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뭐 자료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올 테니까 시청각 매체 자료의 활용적인 측면도 지문 속 괄호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거 뭐 문을 닫으며 뭐 어떤 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즉 준 또는 비언어적 표현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문 속에 나오는 이러한 괄호가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법과 작문에 있어서 문제 푸는 스킬 그리고 이 이론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보여드리는 첫 번째 1강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서 화법의 실제라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이거 잘 봐. 화법의 실제. 그럼 이 실제라고 하는 두 글자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학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결국 이 화법의 실제라고 하는 건 지문, 발문에 항상 제시가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은 강연이다. 다음은 뭐 토론이다. 이런 식으로 화법이 실제 적용된 유형이 발문 속에 이렇게 나온다고. 강연이면 강연, 토론이면 토론. 그래서 우리는 지문의 발문에 제시된 포인트들을 찾은 다음에 이러한 지문 발문에 제시된 유형들이 결국 지문의 내용을 결정할 거고 2번 지문과 문제 유형도 결정을 할 거고 따라서 우리는 이 지문 발문에 제시된 뭐 강연이면 강연, 협상이면 협상, 토의면 토의, 토론이면 토론 파악한 다음에 우리는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아래 보시면 그 한눈에 보는 개념과 대표 유형이라고 해서 그림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 얘들아. 거기서 자주 빈출되는 것만 색칠 칠해볼게. 대화 체크, 토의 체크, 토론 체크, 발표 체크. 이 네 가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빈출입니다. 역대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 네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아래 나오는 면접과 협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야. 올해 여러분들이 처음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 한 가지가 빠졌어요. 플러스 적어놓을까? 연설이라고 하는 게 빠졌는데 잘 봐. 연설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연설이라고 하는 지문이 나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까? 1번 항상 주장과 근거를 찾으세요. 주장과 근거 찾기. 2번 연설의 가장 큰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나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연설의 가장 큰 목적이야. 따라서 제가 중요한 게 나오거나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소리의 성량을 강하게 말하죠. 또는 중요해 봐야 돼 라고 막 칠판을 두드리기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설을 볼 때 연설이 나왔을 때 준 또는 비 언어적 표현에 주목해야 돼. 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 두 가지에 끝난다는 거야.
그리고 연설이라고 발문에 나왔을 때는 주장과 근거 구분해야지, 준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에 주목해야지. 이 틀을 잡고 접근하시라고요. 틀을 잡고. 되셨죠? 그럼 똑같이 아래 나와 있는 대화 유형들, 화법의 유형들을 분석 도와드릴게요. 핵심 개념 1번 대화입니다. 대화. 똑같이 말할게 얘들아. 이 대화가 나오면 1번 대화는 복합 세트에 출제됩니다. 선생님 갑자기 복합 세트라는 말이 뭐예요? 얘는 뭐냐면 화법과 작문 이 두 가지 유형이 통합되어 있는 문제를 복합 세트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화법과 작문에서 한 4번부터 8번까지 화작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작문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화작도 물어보고 작문도 물어보는 것을 복합적으로 출제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대화라고 하는 건 복합 세트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고, 두 번째 대화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출제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번 친구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고 있는 상황, 2번 인터뷰하는 것도 대화야. 인터뷰 이런 것처럼 대화는 다양한 상황이 제시가 될 거고, 따라서 결국 대화라고 하는 화법의 실제 즉 유형이 나온다면 관건은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하는 것처럼 화작을 볼 수는 없어.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시켜 있는 파트인데 어떻게 독서처럼 분석을 하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 먼저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기역부터 미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제시된 기호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추측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됐죠? 아래 볼게요.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보석적 의사소통인데요. 대화의 원리. 대화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밑줄. 대화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양해경률이라고 설명하고요. 밑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밑줄 쳐보시면 걔를 지뢰경률이라고 설명해요.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되고 모호한 표현을 삼가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밑줄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 밑줄 걔를 관련성의 경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호한 표현을 삼가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대화에서 듣기의 중요성. 대화에 임할 때는 협력적인 태도로 공감적 듣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어렵지 않겠죠? 두 번째 2번 가겠습니다. 토의. 좀 여기 지울게요.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화법의 실제는 뭐가 나왔냐면 토의가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토의라고 하는 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토의야. 뒤에 나오는 토론과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 토의는 1번 주로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소재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2번 토의가 나오면 2번까지만 적을게요. 2번까지만. 토의가 나오면 문제적 발언과 의장 역할에 주의해야 돼. 여기 잘 봐. 여기서 말하는 의장 역할에 유의해야 된다 같은 말, 의장을 사회자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적 발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생각해. 튀는 발언 또는 규칙에 어긋난 발언 이런 거에 주목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토의 볼게요. 여기 밑줄 공동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협의하는 의사소통 밑줄 쳐보시면 결국 토의라고 하는 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토의의 절차라고 나와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연결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장 역할에 유의하라고 길게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별표 5개. 토의에서의 사회자의 역할 별표 5개 박아보시면 이게 제가 약간 주목하라고 했던 의장의 역할 같은 말 사회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보시면 토의 참여자의 역할과 태도는 아니라 상식적으로 토의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사회자 말 들어야 되죠. 예의 지켜야 되죠. 끼어들면 안 되죠. 경청해야 되지. 이거를 외워? 외울 게 아니라고. 상식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합법과 장문은 논리와 상식에 의한 판단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의장 같은 말 사회자의 역할은 기본적인 틀이 있지 않으면 상식으로 먹힐 수 없어. 왜냐면 우리가 토익의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의장 역할만 적어놓은 거예요. 되셨죠?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론이에요. 토론이라고 하는 건 토의랑 다르게 경쟁적 말하기야. 내 말이 맞아, 넌 틀려, 이런 게 되겠죠. 그럼 결국 토론이라고 하는 건 경쟁한다라고 했을 때 스포츠도 경쟁 스포츠잖아.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럼 스포츠도 경쟁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규칙이 있어요. 따라서 이 토론은 규칙이 있는 화법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포인트는 이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될 거고. 2번 아까 말한 토의랑 똑같아요. 문제적 발언과 사회자의 역할에 유의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찬반측의 주요 주장과 근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 왜? 경쟁적 말하기고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를 주장하는 거니까 주장은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될 거고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됐죠? 지금 초록 색깔로 적고 있는 거 진짜 중요한 거야. 문제 풀 때 거기에 주목해서 접근해야 돼. 이해 갔어? 볼게. 논지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의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밝히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타당하고 믿을 만한 것이어야 되고 통계자료와 구체적인 사례, 전문가의 의견, 관찰자의 증언 등이 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목하라고 했던 부분 주목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보시면 뭐 토론의 유형이 나오는데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정도에 나왔고요. 합법과 장문에서 보시면 토론의 유형과 관련해 깊이 있게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 근데 올해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사회자의 역할표를 5개 박아보세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 토의에서도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왜? 토의 참여자의 역할은 당연하다라고 했잖아. 그럼 토론 참여자의 역할도 읽어보시면 당연해요. 뻔한 이야기라고. 그죠? 우리는 사회자 역할에 주의해서 문제 유형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라고요. 되셨죠? 아래 내려가서 발표 가겠습니다. 이 발표는요, 1번 전문가가 하는 전문가의 강연과 비슷해요. 그래서 발표 문제가 나오나 강연 문제가 나오나 똑같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발표는 항상 낯선 정보가 나올 텐데 낯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이 있잖아.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첫 번째 줄에 안녕하세요. 저는 A인데요. 오늘은 B에 대해서 발표할게요. 그러면 항상 또는 일반적으로 발표할 때 나오는 이 B라고 하는 화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나와. 익숙한 게 안 나온다고. 고구려 고분벽화 또는 뭐 에너지의 활용 뭐 이런 기타 등등등. 또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발표에는 중요합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발표는 제가 구태여 읽지 않을 겁니다. 좀 뭐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도입, 전개, 정리 있지. 별표 3개 박아봐.
문제 푸는 팁 또 하나 나왔어요. 잘 보세요. 도형 옆에 보시면 1번 밑줄 발표 주제 제시, 2번 발표 주제 선정의 이유, 3번 발표 목적, 4번 발표 내용 제시 순서, 5번 청중의 흥미와 관심 유도. 밑줄 쳤어? 잘 봐. 거기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다음은 뭐 발표이다, 뭐 강연이다 라고 뭐가 나오면 지문에 발문이 나오면 우리는 이거 발표와 강연이네 라고 체크를 할 거야. 그 다음에 1번 쭉 나와있고 1번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은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다 라고 나오면 지금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넘버링 했잖아 얘들아. 그 중에 5번이라고 했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다 라고 하는 게 나왔지. 그러면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건 당연히 방금 우리가 넘버링 했던 것처럼 발표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도입 부분이 될 거야. 즉 같은 말 첫 문단. 그럼 1번 문제에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다를 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 멍청한 거라고. 마지막 부분 보는 것도 멍청한 거야. 그냥 얘가 도입 부분에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첫 문단만 보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럼 1번이 맞았는지 틀린 건지 분석이 된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이래야 시간이 줄어든다고. 됐죠? 그 다음 또 한 번 지우고 갈게요. 면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접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면접. 일단 이 면접에서 중요한 건 1번. 면접관의 발화, 즉 면접관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 발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2번 면접을 받고 있는 사람, 즉 피면접자의 장단점, 잘하고 있는 점, 못한 점 또는 생각, 얘를 견해라고도 말하죠. 의견, 그리고 태도,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아래 나와 있는 협상 갈게요. 협상이라는 게 나오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양측의 문제, 상황과 그리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돼. 요구사항. 그렇게 한 다음에 타결된 사항, 같은 말, 합의를 이뤄낸 부분과 결렬사항, 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놔야 돼요. 전부 다 100% 완벽하게 타결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협상과 관련해서도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가서 장문의 특질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법을 봤다면 그 다음엔 장문의 특질을 볼 텐데 큰 것들만 체크할게. 핵심 개념 01번입니다. 장문의 본질은 동그라미 문제 해결. 2번 문자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행위. 화법은 구두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장문은 문자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3번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 그 아래에 장문 맥락 별표 5개 받아보세요. 그 장문 맥락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화법에서 봤던 구성 요소처럼 출제 또는 문제 또는 정답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장문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오른쪽 날개 보세요. 오른 날개 보시면 목적, 주제, 독자, 매체라고 나오죠. 별표 5개 봐주세요. 목적, 주제, 독자, 매체. 그래서 우리가 장문 문제를 보면 항상
장문 문제 목적 땡땡 줄줄줄, 주제 땡땡 줄줄줄, 독자 땡땡 이런 문제를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결국 장문에서는 목적, 주제, 독자, 매체 이 네 가지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네 가지를 모르고 장문을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 갈게요. 핵심 개념의 공의, 장문의 전략, 글쓰기 전략. 글을 쓸 때는 글을 목적, 주제,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 주제, 독자, 매체 묶어봐.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게 뭐라고? 맥락이라고. 그래서 결국 맥락이 중요하다고. 계속 중요한 게 어떤 건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의 종류에 따른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요.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암기해야 돼. 이거 모르고 접근하면 안 돼요. 꼭 중요한 거라서. 넘어가서 14 장문의 실제 가겠습니다. 장문의 실제에서 핵심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글쓰기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글쓰기 과정. 그래서 글쓰기 과정이 여러분들이 배웠어.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같은 말 얘를 글쓰기, 같은 말 초고쓰기라고 하고 마지막 고쳐쓰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도 빈출, 장문회전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 잡아먹고요. 다 읽어야 돼. 그래서 귀찮으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잘 봐. 지금부터 글쓰기 과정 별로 출제되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잘 봐. 글쓰기 과정이 총 5개 단계가 나와 있는데 이 5개의 단계별로 출제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정답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다 안 읽을 거고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계획하기 내용이 떠올라야 돼.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생성하기가 떠올라야 돼. 그 기준만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갈게요. 계획하기가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문제가 초고, 계획, 반영, 여부, 판단.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갈게요. 보기는 글을 쓰기 전 계획한 내용을 메모한 거야. 이러면서 문제 나오는 것들 있죠. 그 내용 일지처럼 푸는 거. 그 문제가 초고 계획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계획하기 단계의 문제예요. 그러면 쉽게 나오면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쉽게 풀리지만 좀 복잡하게 꼬아서 나오면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계획하기 단계에 다 6줄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집어넣어놔야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쉽게 접근한다고. 이해 가셨죠? 생성하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자료, 수집, 활용, 방안. 그래서 뭐 다음에 보기에 나온 자료는 윗글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자료이다. 어디다 활용할지 적절하게 연결 지으세요.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럼 그런 문제가 나오면 내용 생성하기에 나와 있는 5줄을 적용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됐죠? 세 번째 조직하기는 개요를 수정하고 보완할 때.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문제 유형이긴 해요. 그리고 표현하기 같은 말 글쓰기 초고쓰기는 조건을 주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문제 유형이냐면 뭐 조건 1번 의문문 형태 2번 뭐 무엇에 의를 반영할 것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글쓰기, 표현하기 이 부분이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되고 마지막 고쳐쓰기 간단하죠. 내가 고쳐 썼어. 근데 고쳐쓰기가 적절해? 그 적절성 평가를 물어볼 때는 고쳐쓰기 단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된다고. 이 부분은 제가 읽지 않을 거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응용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론 설명인데 잘 봐.
보세요. 화법과 작문, 출제, 유형. 화법과 작문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뭐 1번부터 뭐 3번까지 화법, 뭐 8번부터 10번까지 작문, 이 사이에는 화법과 작문 통합. 이게 여러분들 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출로 나왔던 화법과 작문 10문제 출제하던 시절에 출제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화법을 단독으로 물어보고 있는 앞부분, 작문을 단독으로 물어보고 있는 이 뒷부분은 굉장히 스피드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본 이론, 방금 배운 것들 기본 이론을 외운 다음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화법과 작문이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주의 깊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제 유형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15개정이 돼서 11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하면서 평가원 예시문항이 나오잖아요. 그 평가원 예시문항에서도 거의 이렇게 출제되는 유형은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화법 단독, 작문 단독, 화작 복합, 이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화법과 작문의 이론을 연결 지어서 적용하는 연습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됐죠? 지금부터 몇 가지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하셔야 써먹을 수 있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어떻게 시간을 줄여요? 처음 보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몇 가지 스킬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시험 문제에 말하기 방식 또는 말하기 전략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 나와요. 항상 1번 문제에 나오거든요.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중 적절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때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1번, 일단 제시문이 나오면 첫 문장 정도는 읽으세요. 일단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제 정도, 화제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첫 문장 정도는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여기서 말하는 선지라고 하는 건 1번부터 5번까지를 선지라고 하죠. 선지에 나오는 핵심 어구의 밑줄을 쳐서 구분을 하세요. 우리 모의고사 해설 수업할 때 제가 공간각적 표현 밑줄, 전적작가 시점 밑줄 이렇게 밑줄 치잖아요. 그런 핵심 어구의 밑줄 친 다음에 밑줄 친 핵심 어구를 바탕으로 선지의 선택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1번, 만약에 선지에 뭐 질문을 통해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발표자가 질문을 통해 라고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물음표를 찾아보세요. 질문이 나오면 물음표가 있겠죠. 질문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 물음표라고 하는 문장법을 보면 되는데, 단 물음표만 찾는데 끝나면 안 되고 질문의 목적까지 판단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 질문의 목적이 뭐 경험을 떠오르게 한다, 경험을 환기시킨다 라고도 할 수 있고, 화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청중들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질문을 찾으라고 했을 때 물음표만 찾으라고 했다고 물음표만 찾으면 다 틀려요.
왜? 내가 이 질문을 왜 했는지를 연결해야 된다고. 플러스 잘 봐. 만약에 이 질문이 도입 부분에 나올 수도 있고 전개 부분에 나올 수도 있고 정리 부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을 난 외울래. 외우셔도 돼요. 단 이해 정도를 점검한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도입 부분에 나올 수가 없겠죠. 아니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해 정도를 점검할 거야. 이건 상식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나오는 질문에 적합할 거라. 이 말 왜 하냐면 얘들아,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예요. 그런데 외우고 봤더니 다 나왔어. 이거 근데 어떻게 접근하지? 어딜 봐야 되는 거지? 질문이 처음, 중간, 끝 다 나와 있는데 어떡하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논리적인 판단과 상식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똑같이 갈게요. 상식적으로 질문이 정리 부분에 나왔는데 화제를 제시한다. 말 돼요? 안 된다고요. 질문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옆에 나와 있는 질문 목적들을 여러분들께서 연결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수치를 제시한다, 통계 자료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숫자 찾으세요. 질문 다 읽지 마시고 숫자 찾으시면 되겠죠. 3번, 인용해서 라고 나오면 따옴표, 인용, 도서, 명, 기호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이런 표시들, 가로들, 이런 것들. 또 XX 박사, XX 연구소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것들 찾으시면 인용 판별되실 거고, 만약에 순서를 제시한다, 흥미를 유발한다, 경험을 환기한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상식 다음 글에는 순서 제시하는 부분이 나와요. 다음 글에는 흥미 유발하는 부분이 나와요. 다음 글에는 경험 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처음, 중간, 끝 어디 읽으실래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총문단 앞부분을 봐야지. 두 번째, 만약에 내용을 요약하며 끝맺고 있어, 어떠한 것을 제안하며 끝맺고 있어, 어떤 것을 권유하고 있어, 어느 문단 볼래? 처음, 중간, 끝. 당연히 마지막 문단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시문을 다 읽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잡힌다는 거죠. 됐죠? 두 번째, 만약에 강연이나 발표라고 하는 담화 유형이 나왔을 때 여기서 자료에 활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보기 주고. 이럴 때는 항상 자료와 연관된 앞뒤 맥락을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편의 글이 이렇게 있을 때 강연이라고 가정할게요. 자료 1이라고 나오면 앞문장과 뒷문장 여기를 보시라고. 딴 데를 보지 마시고 자료와 연관된 앞문장 뒷문장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토이나 토론이 나오면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반박, 대립, 이의제기, 의문제기, 문제점, 지적, 자료 요청, 일부 인정, 동의, 찬성, 절충, 대안, 제시, 전망 제시, 이런 말들이 빈출돼. 얘들아, 이런 말 자주 나오는 말이어서 이런 말들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과 반박하는 부분을 구별해서 표시해 놓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중요 포인트예요. 그리고 토론과 협상이 나오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개 묶은 거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묶은 거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묶은 거야. 토론 나오면 위에 것도 보고 아래 것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오면 1번 쟁점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쟁점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을 쟁점이라고 합니다. 쟁점을 파악하신 다음에 양측 입장 파악하세요. 그리고 3번 문제 속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야. 이 방법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방법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드뭅니다. 이 정도 방법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또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화법과 관련해서 전부 다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일부 이거 말고도 문제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이고 많은데 적용 가능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문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 자체가 일반적이고 꼭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별다른 스킬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문 상황을 우선 파악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장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를 말하거든요. 이 장문 상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선지, 즉 1번부터 5번까지의 핵심, 얻고 체크하세요. 파악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료의 핵심을 파악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료의 핵심 파악이라고 하는 건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걸 파악하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고쳐쓰기가 나올 텐데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전형적이에요. 그래서 단어 단위, 문장 단위, 문단 단위, 글 단위의 고쳐쓰기가 나오고, 만약에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달라진 부분을 찾는 것이 관건이야. 달라진 부분을 찾지 못하고 다 읽으면 시간을 허투루 다 날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찾으면 되고요. 마지막 조건을 준 다음에 이 조건에 맞게 표현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 있죠. 아까 봤던 거야. 1번 의문문으로 서술을 할 것, 2번 무엇무엇에 의의를 담아 있는 내용을 선정할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건을 주고 표현하는 문제가 나오면 형식적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세요. 즉 의문문으로 제시하라고 했는데 평서문인 거 다 지워. 그럼 거의 다 지워져요. 그 다음에 내용적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시면 정답률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내용적인 조건을 먼저 적용하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으니까 형식적 조건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아닌 거 지우고 내용적 조건 적용하세요. 그럼 5개 중에 한 3개 정도 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들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고. 3번 잘 봐. 요즘에 나온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조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1번도 내용적 조건이 나오고 2번도 내용적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형식적 조건이 안 나오고 내용적 조건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시면 좋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면 문장
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볼게. 1번부터 5번까지 총 문장이 3개가 제시됐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잘 봐. 위에 나와 있는 조건이 2개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항상 첫 번째 조건은 앞에 첫 번째 문장에 제시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내용적 조건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지 보시고 두 번째 내용적 조건 2번은 두 번째 문장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일반적으로 출제했던 경향과 맞물리는 부분이라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데 잘 봐. 선생님 그럼 마지막은요? 조건이 2개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 볼 필요도 없고요. 마지막 문단은 마무리하는 문장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분석할 필요 없고 이렇게 내용적 조건이 2개 나왔을 때는 1번은 앞에 2번은 뒤에.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적인 측면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다면 시간 단축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좀 급하게 설명을 한 바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차피 영상으로 업로드 되는 거고 멈췄다가 들으셔도 되고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되니까 꼭 주의해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화법과 작문의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는 한쪽에 정리해 놓고 문제 푸실 때 뭐 10문제는 시간 재고 풀고 10문제는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모든 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푸세요. 그 연습이 돼야 돼. 지금 시간이 선생님 5분밖에 안 걸렸는데 다 맞았어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그 실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잘 보고 어떨 때 못 보고 중구난방인 화작의 성적은 필요가 없어요. 일관된 성적이 필요한 거니까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화법과 작문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 요소와 몇 가지 팁만 가지고도 풀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 설명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문제 해설 강의가 될 겁니다. 해설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적용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은 제가 까먹고 적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봐 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